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금융기관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증권회사, 투자은행, 창업투자회사 혹은 모험자본, 벤처캐피탈, 이것들을 다 여기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느냐, 그 서로 간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를 묶어서 금융투자업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각각의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거를 나누어서 이제 증권회사, 투자은행, 모험자본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업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정의가 된 금융투자 상품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수업 시간에 쓰는 증권,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묶기 위한 하나의 용어, 새로 만들어진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것들로 불렸던 것들을 다 한 바구니에 모아놓은 것이고, 그때에 이것들의 공통되는 성질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미래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확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특징을 만족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이란 투자자에게 이런 금융투자 상품을 제공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업종을 우리가 통칭해서 금융투자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어서 가느냐, 정의가. 자, 과거에 우리나라의 금융 관련된 산업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 어떤 것을 취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할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 주식과 채권을 취급하는 증권거래업이, 증권거래업 법이 있고, 거기서 정의한 증권거래업이 있고, 그 증권거래업을 할 수 있는 증권회사가 있었어요. 반면에 선물거래법에서 정의한 선물거래업이 있고, 이 선물거래업을 할 수 있는 선물회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있지, 집합투자기구업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합투자기구를 설립을 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따로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증권회사면 복잡한 아주 절차를 거쳐서 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한 애들은 아주 복잡한 승인을 못 받으면 요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이 장벽을 건너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응용이 어려워집니다. 하던 것만 해야 돼요. 야, 우리 증권회사니까 그냥 너 원래 하던 주식과 채권만 해. 이렇게 역할이 고정돼 버려요. 근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정의를 해주고 설명을 해준 이후에 금융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적용이 어렵다. 각자가 다른 분야로 구분돼 있어서 경쟁이 제한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이 너무 복잡해서 투자자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투자자를 속이기가 매우 쉬워지는, 투자자 보호가 약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2009년에 만들어진 중요한 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는 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게 돼요. 이거를 계기로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증권은 이거야, 뭐 선물은 이거야 이렇게 구분돼 있던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함께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너는 어떤 금융회사냐, 어떤 형태냐, 너의 타입이 뭐냐, 너는 증권회사냐, 선물회사냐, 자산운용사냐, 은행이냐, 보험회사냐 이렇게 어떤 금융기관이냐라는 것에서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라고 했던 이 형태별 규제에서 너는 뭘 하는 애냐, 뭘 하고 싶은 애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행동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규제가 적용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자자에게 조금 더 일관성 있고 이해하기 쉽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물 구멍 없이 이제 모든 투자자를 좀 다 묶어서 보호할 수 있게 이제 법이 바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법 체계의 변화와도 상관이 있는 건데 이제 세상의 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나라의 시스템을 서양 놈들을 이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양의 스타일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대륙이 있고 영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법은 프랑스, 독일 이쪽을 의미를 하는 거고 영미는 이름에서 알 수도 있듯이 영국, 이제 미국 스타일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데 조금 더 제가 약간의 포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프랑스가 들어 있잖아요. 프랑스는 어떤 나라냐? 혁명으로 위와 아래가 뒤집혀진 나라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당시 왕이었던 사람의 목을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고 만들어진 게 현대 프랑스 공화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원한에 가득 차 있었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그런 뒤집힘이 일어났느냐? 그만큼 위에서 아래를 착취하니까 일어난 거죠. 사회가 왕과 귀족과 성직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은 이 아래에 내가 농민으로 태어나면은 나는 찍소리를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고 돈 안 주면 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뒤집히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은 거꾸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적인 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권력이나 조금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일반 개인 시민을 괴롭히는 것을 못 참는 법이 요 대륙법 스타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허가를 받게 하면 돼요. 제가 자동차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팔아서 파리에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너 승인 받아. 너 일단 우리가 그거를 정부에서 검토해보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 테니까 그 이후에 팔아라. 네가 혹시 사고를 내면 어떡해? 이게 이제 대륙법 스타일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안전한지 검토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오케이 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그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영국은 참 이 난리가 난 이제 이거가 이제 그 바다로 건너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게도 사실 혁명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국도 여전히 약간의 그 귀족 제도가 남아있는 형태로 그대로 사회가 그대로 온 거예요. 다만 부드럽게 조금씩 자기네가 가진 권리를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발전해온 굉장히 특이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그 귀족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도리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래서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빠르게 적응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의 법 체계의 또 특징은 뭐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앵글로 섹슨족의 부족
으로서의 이제 그런 것이 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은 대륙은 다 로마라는 이제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들이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법을 작성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곳이지만 이제 이곳은 원래 부족 사회에서 이제 조금씩 천천히 이제 그 중세 시대 그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 서로 간에 우리의 전통 이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혁명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그 전통이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풍습과 관습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오케이 이런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이 영미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미법에서는 제 법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그것을 판결하는 법원에서 재량을 가지고 그래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면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외의 이 법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그게 좀 확연히 대비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했던 제가 업데이트가 좀 안 됐긴 하지만 뭐 우영우 나왔던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우영우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법 조항을 줄줄이 다 외워버리죠. 이 법이 있고 이게 이 조항이 있어서 이게 돼.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스타일의 그 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법이 있고 거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미국이나 영국 드라마 변호사 나오는 걸 보면은 1986년 어떤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판례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변호사들이 법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 선을 여기서 만들어놨다 그거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 관습을. 그래서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성문법이라고 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불문법 암묵적인 이제 규칙에 따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대륙법은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고 보호적이지만 그게 빠르게 사회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 대략적인 느낌이 괜찮으면은 그런 규칙의 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아니다 싶으면은 허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경제학자들은 영국과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그 경제를 더 강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의 영향도 있다. 예.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게 사회가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요소가 이쪽이 아무래도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기 조금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꼭 이게 무조건 좋아는 아니고 여기는 더 꼼꼼히 보호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그거를 빨리 도입을 하고 사후 처리를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법 체계를 많이 들여왔어요. 그럼 일본은 개화기 이제 그 얘네가 열던 시기에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했느냐 독일에서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 대륙법 체계가 일본에 갔고 그게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이 대륙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데 과거의 증권 시장에 관련된 법들은 이 대륙법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법이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미국 스타일로 새로운 것을 포괄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쪽 방식에서는 너는 이거를 할 수 있어. 너는 A를 할 수 있고 B를 할 수 있고 C를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안 돼. 이런 주장이라면 이쪽에서는 너는 다 괜찮은데 1번, 2번, 3번은 안 돼 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쪽이 더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스타일의 법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미 그쪽은 네. 조금 더 개방적인. 그러니까 법의 변화가 조금 더 개방적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새로운 금융 상품이 도입이 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게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트코인 이런 거 뭐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뒤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이런 법 조항의 차이에서 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가산점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금융투자업이 이제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과거와 완전히 달리 너 증권회사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법은 이제 자본시장법 안에서 너 어떤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게 이렇게 있는데 투자 매매냐 중개냐 아니면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펀드를 내놓는 거냐 아니면 뭐 투자 일임이냐 자문이냐 뭐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모든 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 투자 매매 중개 이거는 저희가 바로 뒤에서 이야기할 거고 집합투자 요거는 자산운용사 얘기할 때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회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증권회사는 대략적으로 지금 앞에서 나온 것 중에서 요 세 가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 의미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수주선과 요 위에 있는 매매를 묶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본시장이라고 했을 때 자본시장 아니면 금융시장은 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장, 마트, 몰과 같은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 속에 머릿속에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A와 B가 서로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교환하면 우리는 그거를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그 교환되는 매개체가 자금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환이 일어나는 이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발행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뭐냐면 정말 그 자금이 필요한 우리가 1장에서 했던 자금의 수요자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에게서 최초의 돈을 받는 이 거래를 우리는 발행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발행시장이라고 하느냐? 그 대가로 내가 돈을 받았다라는 약속으로서 뭔가 증서를 써서 여러분들이 그 조별활동 때 했듯이 증서를 써서 주기 때문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발행시장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첫 번째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의미에서 1차 시장 혹은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금융투자 상품은 거래가 서로 가능하다고 했죠. 참여자끼리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투자자가 야 이거 나 계속 가지고 있기 싫은데 아니면 다른 투자자가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서로 뜻만 맞으면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유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있는 것을 서로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만 바뀌게 된 시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유통이 되는 거죠.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발행이 된 금융상품이 투자자에서 투자자로 다른 투자자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의 업무로 따지자면 발행시장이 여러분들이 그 지난 조별활동에서 했던 인수주선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요 유통시장에 해당되는 업무가 이제 지금 이제 할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탁매매, 자기매매는 뭐냐? 이 인수주선은 제가 이 뒤에 다음 시간에 투자은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은행이 조금 더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반대로 흔히 우리가 증권사라고 하는 애들은 이 매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차이는 뭐냐?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탁은 부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고객이 도와달라고 해서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위탁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하는 돈과 그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고객이 된다. 그래서 고객의 계산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매매는 말 그대로 부탁을 받은 거다. 내가 대행업을 한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반면에 증권회사나 이런 금융기관이니까 얘네 자체도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 팔 수 있겠죠. 자기 돈으로. 그거는 자기 매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위탁 매매는 부탁을 받아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쉽죠. 안전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낮습니다. 그 대신 고정된 서비스 비용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기 매매는 내가 내 돈으로 책임을 지고 내 돈 내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하면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이 큰 대신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업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쌀 때 정확하게 사야 되고 비싸지면 정확하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잘하는 그런 금융회사가 이 자기 매매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잠깐 여담인데 이 영어로 하면은 이제 위탁 매매를 브로커리지라고 하고 자기 매매를 딜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브로커와 딜러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제 다 똑같이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두 개가 있어요. 브로커가 있고 딜러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브로커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동차 브로커는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유통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비스 판매 대리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을 중간에 작성을 도와주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나와 이 자동차 사는 사람과 구매자와 자동차 제조 회사 사이의 계약을 대리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조그만 도시나 아니면은 농촌 이런데 그런 데로 가면은 딜러들이 많은데 여기는 뭐냐면 그 딜러가 자기 돈을 주고 잘 팔릴 것 같은 자동차를 자동차 회사에서 이미 사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때가를 이제 잘 좋게 해가지고 다시 소비자한테 파는 거를 자동차 딜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팔리면은 내가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자동차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잘만 하면은 비싸게 팔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브로커가 되느냐 딜러가 되느냐 이런 게 갈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가 똑같이 증권회사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차이가 있지만 안전하고 손쉬운 돈 버는 방법이 뭐냐? 위탁 매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증권회사들이 위탁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1980년대 보면은 이때는 전체 증권회사의 수익에서 요 브로커 위탁 매매를 통해서 버는 돈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때는 왜 이게 굉장히 좋았느냐? 이때는 개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주식을 사고 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조건 증권회사를 통해서 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증권 거래는 월스트리트 아니면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만 일어나는데 내가 거기에 멀리 있는 미국의 어디 딴 주에서 거기 뉴욕까지 갈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떻게 하느냐? 증권회사에 전화를 하죠. 핸드폰 스마트폰 메신저 이런 게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유선 전화를 해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브로커가 받으면 제가 누구라는 고객인데요. 제가 애플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좀 잘 해주세요. 이러면은 알아서 이 브로커가 적절한 가격에 사서 자 이게 저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더 힘이 많이 실리느냐? 증권회사 쪽에 더 많은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권시장이 발달하고 기술이 도입되니까 이제 나스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처럼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생기게 되죠. 이러면 누구나 증권회사를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딸깍 하면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증권회사의 역할이 입지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증권회사가 새로 나타났어요. 키움도 바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키움이 원래는 이제 그 위에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다올이라는 기술 회사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얘네가 이런 그 네트워크 처리 이쪽에 기술이 있던 애들인데 그걸 토대로 증권업에 진출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전통적인 증권회사 외에도 새로운 신생 증권회사가 생기게 되고 그 기술 동안 다양해지면서 증권회사의 수입이 점점 경쟁을 통해 줄어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는 이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업무 중에도 화장실 잠깐 가서 핸드폰 앱으로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메리트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매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증권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금융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고 나쁘면 손해를 보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증권회사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굉장히 변동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자 증권회사들이 많은 손해를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의존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수업을 마치기 전에 빠르게 하도록 할 텐데 이 위탁 매매의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뭘 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고 싶다라는 요청을 넣는 것을 증권업에서는 주문이라고 해요. 그냥 마치 음식점 가서 주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주문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리밋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리밋 오더는 제한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는 겁니다. 나는 이 가격 아니면 안 해 라고 정한 것을 우리는 지정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냥 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마켓 오더, 시장가 주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격을 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 가능한 대로 해달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 시장가 주문은 빠르게 체결이 되겠죠. 그 대신 가격은 얘네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결정이 될 때도 있다 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정가 주문은 내가 가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요. 그 가격이 아니면 절대로 결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워낙 컴퓨터 모니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마치 주식시장은 그냥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원하는 대로 주식이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 매칭이 되고 그게 합의가 된 순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은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아줬으니까 내가 산 거고요. 내가 팔 수 있다는 거는 거꾸로 누군가 내 거를 그 가격에 사줬기 때문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정가 주문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맞춰주는 상대방이 없으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결제가 안 되고 체결이 안 되고 계속 기다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